무슨 이제 초긴장 상태가 되시겠네. 예? 잘 몰라요. 저. 운전하다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많이 합격하시면 좋겠는데. 긴장이 되네요. 아휴. 그럼요. 왜냐면은 학원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세요. 오래. 특히 저녁반부 중에서, 목동에서 그분이 한 해는 나왔다가, 한 해는 안 나왔다가, 그래서 한 4년 정도 같은 학원에 경연제를 오시는데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좀 아슬아슬하더라는데, 그래서 그 학원 원장님도 제발 이분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불편해, 원장님들이. 다른 학원 가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학원만 이제 잊어버리면 하면 또 나오시고, 그리고 꼭 이제 시험에 닥치면 학원에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오래 장수하신 분들이 꼭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많이 가지면서 합니다. 투자에 대한 논리. 110페이지 보면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위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위험은 이제 투자 재무관리상에서는 같은 표현이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부터 위험에 대한 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될까?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야. 여기서 이제 위험과 수익에서 쓰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 이제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동안에 위험의 개념을 3번 나왔었어요. 틀리게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출제원마다 표현이 좀 달라요. 재무관리상 이렇게 돼, 저도 비슷하게 써놨는데, 기출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어떤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와, 잠깐, 이거 어떻게 적어드렸더라? 이거 잘못했다. 책처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영학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도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요. 또 어떻게 나는 방금 이제 적다 말한 거,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저렇게 나와서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의 변동 가능성.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는 실제치일까 예상치일까? 실제치지. 예상한 결과는 실제치예요, 기대치야? 기대치지. 그러면은 위험이란 별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나는 그 걱정하는 마음, 요거를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위험을 느끼면서 투자하실까요? 느끼면 투자하시지. 다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이때 쓰는 표현이, 지금도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실현된 결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얘는 이제 실현된 결과니까 이거 과거의 빅데이터잖아요. 과거에 투자를 통해서 또 옛날에 투자해봤더니 결과 이렇게 나왔더다라는 본인의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현 수익률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구체화될 것이고요. 그 실현 수익률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예상한 결과란 말이 있죠. 요거는 실제치가 아니라 예상치, 기대치야. 그래서 요거는 기대순이란 말로 또 구체화될 거예요. 기대순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고요. 그럼 요 2가지 있죠? 2가지 차이가 결과적으로 뭐다? 위험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라 그랬으니까 실제는 아니죠. 이거는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예요, 추정치. 통계에 의해서. 그 바로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것처럼 요거를 뭘로 측정하냐? 벗어날 가능성을 통계적인 용어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산을 루트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 값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보통 표준 편차로 많이 시험에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지문에 분산값 또는 표준 편차 값이 용어가 나오면 뭘 의미한다고요? 위험의 정도,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뭐 2.4%, B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3.2%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B가 A보다 더 위험한 투자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로 쓸 때 어떻게 기출에 확인하시냐면은 A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B 부동산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더 위험한 부동산이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런데 실제 옛날에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자료에 이렇게 표 안에 이런 데이터가 주어진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 A 부동산이 B 부동산에 비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하고 일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지. 위험이 작다는 것은 얘네들의 차이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용어를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잡았을 때 위험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실현순위라는 어떤 데이터하고 기대순위라는 이제 중요한 용어하고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위험을 측정하는 값이 나오죠. 표준 편차란 말은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들어보셨어. 주로 그 선거 때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갔죠. 그거 아실 거예요. 공탁금도 회수를 못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A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45%, B 후보에 보니까 44%. 김덕기 조사가 나왔죠. 김덕기가 1%. 그럼 저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모르지. 이 여론조사는 실제치야, 예상치야? 예상치지, 예상치.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치야.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냐? 여론조사 신뢰도가 나오죠? 표본오차. 표본오차가 표준 편차예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30%다. 아니 45%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데이터가 플러스로 45, 마이너스 45의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합 전체가 90%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저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50%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0%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플러스 40% 올라가면 역전될 수 있잖아요. 이걸 믿고 끝까지 갔는데 결국 저는 딱 2표 나왔죠, 2표.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은 위험한 자산일까요? 무위험한 자산일까? 그렇죠. 현존한 투자 상품 중에 무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위험 자산은 하나의 가상 속에 존재하는 자산이고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은 전부 다 위험한 자산이 돼요. 그러나 부동산은 위험한 자산이긴 하지만은 기준이 되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무위험 자산이야. 그럼 무위험 자산을 뭘로 할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품 중에 무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그래도 무위험 자산에 가장 가깝다라고 가정하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국가가 지급보증해서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무위험 자산을 해요. 재무관리상은 이 국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만기가 긴 국채가 더 위험할까요? 만기가 짧은 국채가 더 위험할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이야. 1억 달러야. 1억 달러 미국 채권인데 얘가 이제 만기가 1000년이야. 1000년. 이 말은 무슨 뜻이다? 1000년 동안 매년 이자는 받는데 만기 1억 달러는 1000년에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우간다 채권. 똑같은 1억 달러야.
똑같은 1억 달러인데 얘는 만기가 이틀이야. 그러면은 어디가 더 미국채가 더 위험해요? 우간다 채권이 더 위험해요? 미국채가 더 위험하지. 왜? 1000년 후에 원금을 이제 지급해 줘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만기가 긴 그 상품일수록 무조건 이제 더 위험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긴 상품을 발행하는 기간은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책에 나와 있는 무형자산 예를 드는 국채는 보통 60일 만기, 120일 만기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일 2개월 만기 도래하는 거. 어쨌든 무형자산을 예를 들 때 가정하는 겁니다. 무형자산의 경우는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있죠. 두 가지가 어떤 자산을 말하느냐? 똑같은 자산을 말하겠지. 그렇지? 그 무형자산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없는 거니까 기대한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100%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경우 표준 편차값은 0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걸 말하고 그 위험자산에 대해서 경영학에서는 주로 증권 투자를 할 때 가정하는 위험자산의 논리고 우리는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 투자를 잡는 거지. 그럼 부동산이라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할 때부터 내가 기대한 거 있죠?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위험자산의 경우는 그래서 항상 표준 편차 값이 0보다 큰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A 부동산 몇 프로, B 몇 프로라는 데이터가 플러스 값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 우리는 국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위험이란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금을 얼마 투자해야 되냐? 10억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투자자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투자하지 않겠지. 항상 뒤에서 나왔을 때 중요한 단어, 모든 투자자들은 자본을 투입할 때 상대방한테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가가 있어요. 그거를 그 유명한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수익률이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수익률? 요구. 이거 누가 요구하는 거야? 투자자.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시험에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이 투자자는요 굳이 위험한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었어? 그렇죠. 안전한 자산이 이 사람은 국채를 구매할 수도 있었겠지. 10억 원어치 국채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채가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만약에 2%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급 보장해주는 2% 수익률이 실현된다는 가능성이 몇 %야? 100%지. 그러니까 이 실현 수익률도 2%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실한 자산이 국채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국채를 투자하면은 확실하게 2%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투자자는 뭐 한 거야? 국채 투자한 거를 포기하고 온 사람이지. 포기하고 위험한 자산인 부동산을 투자할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해서 10억짜리 투자를 할 용의는 있다. 근데 당신의 투자하기 전에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해주는 국채 투자한 걸 포기하고 왔다.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럼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이 몇 %였었어? 2%죠. 그 2%보다 더 달라고 얘기할까? 덜 달라고 얘기할까? 더 보장해달라고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러면은 이때 제시하는 거를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야. 너무 지문이 길지? 그래서 줄여서 이거를 무위험률 이럽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에 대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거보다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더 달라라고 요구하겠지. 더 달라. 그럼 어떻게 요구하냐? 투자자는 분석하는 거야.
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위험한 자산이잖아. 그럼 당연히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뒤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줄짜리에 대한 위험의 개념을 언급한 거지만은 여기서 위험과 수익이라는 테마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익률의 종류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등장했죠.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리고 위험을 나타내는 통계적인 용어로 표준 편차. 그러면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 왜 2가지로 구성할 수밖에 없느냐. 위험률은 뭐고 위험 할증률은 뭐에 대한 논리인지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병장으로 이제 제대했는데 4명이 동기생이 같이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학하기 전에 2월달에 복학해야 되는데 제대를 10월달에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할까 해가지고 4명이서 저 그 당시 부천 그쪽에다가 영암방을 하나 얻었죠. 그러니까 새벽에 노가다를 한번 우리 군대에 나온 기분을 한번 해보자. 영암방하고 4명이 거기서 꼼짝꼼짝 하면서 했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했어요.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하면은 가장 쉬운 일당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 보글보글했어. 새벽에 한 3시에 4시에 나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봉고차가 하나가 오죠. 그 얘기를 들어. 몇 명 하면서 일이 뭐야? 그럼 물어보면은 이제 뭐뭐뭐다 합니다. 그 난이도를 있죠. 그럼 기본 일당이 5만 원이다. 그 난이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당을 더 달라 해서 협상을 하죠. 내고를 쳐요, 이렇게. 거기서 한 2달 생활하다가 약값이 더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허리병이 그 당시 나냐면은 봉고차를 끌고 갔는데 2명이 같이 갔는데 이제 방수 작업하는 팀에 끌려갔어요. 방수 작업 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옥상에 건물에 거기 막 건물 올라가도 옥상에다가 파란색 방수 시멘트 와 그거 삽질 안 되네. 군대 삽질은 저리 가네 이렇게. 허리병 나가지고 약값이 더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그 당시에 생각했죠. 이렇게 등등등 더 달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위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국채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당연하겠지.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내가 기대한 수익률이 있는데 이거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야. 그치? 그 뭐가 있을까라는 걸 분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더 달라 할증시키는 요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 위험하지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론에서 위험에 대한 종류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 위험에 대한 종류는 지문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시험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은 사업상 위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상 위험할 때는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개념할 때. 사업이지, 사업. 사업상 위험이니까 개념에 사업이 나와. 그거 얼마나 쉬운 거야, 학계론이. 사업상 위험 받으면 뭐라고 돼 있냐? 사업 자체로 발생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 사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사업이 성공할 걸 기대할 거 아니야. 뭘로 실현될까 봐 걱정이 돼. 사업이 망할 걸로 실현될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게 사업상 위험이에요. 그럼 아까 부동산 투자 단계가 몇 단계라 그랬죠? 3단계죠. 취득, 운영, 처분이었잖아. 그럼 사업상 위험은 투자자 입장 어느 단계에서 고민하는 위험일까요? 운영 기간이지. 사업하려면 취득한 부동산을 내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상에서 발생할 거 예상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논리예요. 근데 개념 자체는 사업이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싱겁죠. 그래서 이걸 다시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켰죠. 세분화시켜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은 말 그대로 시장의 불확실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의 개념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 시장이 나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기 침체라고 거기 적혀져 있죠. 경기 침체 이런 거. 그거 경기 침체 특히 체크하시면 돼. 그럼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는 업종이 경기가 호황일 걸 기대하면서 사업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실현될까 봐? 경기 침체로 실현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업인지 시장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 되겠죠. 경기 침체 막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운영 위험이 있어요. 운영 위험은 아까 전에 내가 취득한 거를 임대 줘야 돼서 소득이득과 연관되거든요. 운영이 잘 될 걸 기대하겠지. 근데 걱정되는 게 운영이 잘못되는 거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임대 줘야 되다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료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경비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관리자들이 나 쥐어 패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이 뭐다? 거기 쭉 예를 든 거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든 게 동그라미 이제 운영 위험의 동그라미 2번에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 위험과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만큼 위치가 안 좋게 실현되면 어떻게 돼? 걱정하는 마음이 위치적 위험이야. 상권이 변해가지고. 근데 이 사업상 위험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이 있죠. 금융적 위험은 앞에서 공부하셨던 대출을 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금융적 위험 할 때는요. 대출을 이용할 시, 대출이란 단어가 나와. 대출을 이용할 시, 부채를 이용할 시, 타인 자본 이용할 시 이런 편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금융적 위험은 앞에서 공부하셨던 지렛대효과예요. 그 대출을 끼워서 투자하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무슨 지렛대를 기대하면서 투자할까? 정의 지렛대를 기대하면서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잖아. 뭐로 실현될까 봐 걱정이 돼? 부의 지렛대로 실현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정의 지렛대를 기대하면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정이 부가 되는 경우는 뭐가 변하는 경우일까요? 아까 우리가 정의냐 부냐 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분 수익률을 정할 때 종합에다가 플러스 종합 마이너스 저당이었었죠. 곱하기 부채 빌었던 거 너무 오래전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실 거야. 근데 요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뭐다? 정의냐 분야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종합이 10%고 저당이 8%인데 그래서 투자자는 플러스 기본적으로 2%에서 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퍼센트를 조작하는 것은 이제 부채 비율인데 근데 금리가 대출 금리가 높아져. 처음에 대출을 8% 받아서 시작했는데 요즘에 은행에서는 고정금리를 안 해줘요. 시장이 불확실해서 대출을 변동금리를 해주게 됩니다. 스타트는 8%인데 금리가 막 상승해가지고 이게 8%, 9%, 10%, 12%까지 올라버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플러스 2%로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2%로 바뀌죠. 이게 금융적 위험이야. 대출을 이용할 시 정의 지렛대를 기대하면서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게 뭐가? 대출 금리가 상승해서 뭐로? 부의 지렛대로 실현될까 봐 걱정되는 사고방식이 이 금융적 위험이지. 요즘에 레버리지 이용하는 분들은 이 금융적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런 거. 그 세 번째, 법적인 위험이 있어요. 법적 위험 무슨 단어가 나오냐? 법이 나와. 법, 제도, 정책 이런 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위험이 법적이냐. 그 법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가 아마 제일 많이 나왔는데 유동성 위험이에요. 여러분들 유동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유동성이란 단어는 투자론과 금융론 이런 데서 이제 흔하게 나오는 용어일 거예요. 유동성이란 말은 무슨 뜻? 그렇죠, 그런 뜻이야.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현금화라는 뜻이에요. 현금화. 그럼 뭐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고려하냐? 투자자가 부동산을 사잖아. 사면은 현금 자산이 유출이 됐죠. 근데 다시 현금 자산을 뽑아 먹기 위해서는 나중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사면서 팔고 할 때 매매 차익을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자본 이득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투자자는 팔 거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부터 하는 건데 나중에 팔 때
자본이득이 나올 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자본 손실로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는 마음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멋있게 말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처음에 내가 현금 자산 포기하고 실물 자산을 샀어요. 그게 부동산이야. 이거를 무슨 자산으로? 처분 시에 현금 자산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실물 자산을 현금 자산으로 전환할 시에 뭐죠? 시장 가치에 손실 가능성. 그러니까 나중에 되팔 때 손해보험 팔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똑같은 투자 금액이 있다. 똑같은 가격이 있어. 다세대 주택에 나왔고 아파트가 나왔어. 똑같이 투자 금액은 1억이야. 친구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야, 1억 똑같이 1억인데 다세대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아파트 사는 게 나을까? 그럼 어떤 걸 사시라고 추천하시겠어?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어. 그럼 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것은 아파트가 다세대보다는 유동성 위험이 적어. 딱 한마디 하면 되겠지.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아파트가 다세대보다 유동성 위험이 적어. 그 말만 계속 반복하면 돼. 그러면은 질문한 친구가 저기까지 알겠구나 해가지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떠납니다. 대신에 그 사이에 이제 컨설팅 해줬으니까 커피는 공짜로 스타벅스에서 얻어 드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쫙 보시면서 그럼 이 네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가지를 국채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는 국채도 포기하고 온 사람이잖아. 국채의 경우 국채 투자자들은 사업상 위험을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국채는 채권이야. 채권이다 보니까 그 채권 투자할 때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 받고요. 만기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위치, 운영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금융적 위험을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혹시 국채에 사는 분들이 대출받아 국채 사는 분이 계실까? 어떤 분이 대출을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으러 왔어. 대출 목적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국채 살려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은행 직원이 한참 쳐다보면서 잠깐 뒷문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먼저 정신 차리고 쥐어 패요. 이렇게. 고객님 지금 보세요. 지금 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가 6%예요. 그리고 국채를 사시잖아. 국채 수익률이 1%예요. 1%. 그 1% 수익받아 우리한테 6% 상환해야 되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인간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국채를 대출받아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은 금융적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법적인 위험. 국채 투자자 법적인 위험 고려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국채는 그냥 계약 관계에서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이지 그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국채 투자는 법적인 고려하지 않아. 유동성이요. 국채 투자 고려할까 안 할까? 안 해. 부동산 투자는 만약에 1억짜리 주택을 샀는데 나중에 팔 때 이게 요즘처럼 다운이 돼서 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딘 반토막 돼서 파신 분도 계시다며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대출 받아서 하도 부동산 많이 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걸 팔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채를 이거를 이제 유동성 고려할 필요 없지. 1억짜리 채권 사면 나중에 만기되면 1억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왜 이 네 가지 위험을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되는 위험의 종류로 등장하냐. 뭐에 비해서? 무위험 자산이 국채에 비해서. 실물 자산인 어디에 투자하는 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더 투자자가 고려해야 될 불확실성으로 이게 드는 게 참 괜찮다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지. 사금법유라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위험이 있어요. 이 위험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국채도 영향을 주는 거야.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 위험이 이제 존재하죠. 근데 인플레 위험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 인플레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위험에 대한 종류. 그래서 인플레는 국채도 영향받고 부동산도 영향받기 때문에 공통적인 위험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인 위험은 사금법, 유인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개념 정도 나오니까 사업성 사업이 나오고요. 금융은 대출이 나오고요. 법적인 법이 나와. 인플레는 인플레가 나와. 그리고 이제 유동성 현금화 관련돼서 시장과 손실 가능성이 나와요. 표현 자체가 좀 독특하게 되는 것이 유동성 위험이죠. 이 위험의 종류에 유동성 위험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가 연관돼 가지고 금융적 위험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확인할 상황은 아직은 중개사는 디테일하게 안 나왔는데 사업상 위험의 세 가지가 있죠. 시장, 운영, 위치 위험이 있어요. 이 중에 운영 위험을 체크하세요. 세 개 위험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정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네요. 운영 위험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왜 시장 위험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봐야 돼. 이게 그 경기 침체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 운영에 대한 틀리는 거야. 그리고 임대료 연체, 근로자 파업, 경비 증가 연관되는 것은 시장 위험이다. 그럼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운영위험, 금융위험, 유동성 위험은 별도로 체크를 해 놓으셔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대한 종류는 이제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미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통계적으로 로또 사신 분이 계시죠? 로또는 위험한 투자일까, 안전한 투자일까? 위험한 투자지. 여러분 로또 사신 경험이 과거에 있죠? 다 1등을 기대하면서 사셨겠지. 근데 실현된 결과는 뭐야? 다 꽝이죠, 꽝. 대부분. 그럼 벌써 로또를 사실 때는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될 거에 대한 확률이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로또는 확률적으로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사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작잖아요. 저 로또 좀 사야 되는데 로또 판매하는 장소가 눈에 안 띄어. 근데 로또 판매하는 눈에 띄잖아요. 근데 현금이 또 없어 그때. 요즘 현금 안 갖고 다니다 보니까 아씨 이렇게 이제 등등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 때 저런 것도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과목 진도 다 나가고 있나요? 공법 나가고 있죠. 중개사법 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공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은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과목이에요.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합격과 관련돼서 얘는 위험한 과목일까, 안전한 과목일까? 위험한 과목이에요? 그걸 잘못하고 계시네. 통계학자들한테 만약에 공법이란 과목이 위험한 과목이 안전한 과목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분석할 거 아니에요. 과거의 데이터 쭉 하겠지. 그래서 인력공단으로부터 어떤 통계를 받을 거예요. 응시자 몇 명인데 시험에 접수한 사람이 몇 명이고 답안지 제출한 사람이 몇 명이다. 그 답안지 제출한 사람들에 대한 점수 통계를 내겠죠. 그걸 통해서 발표하는데 공법은 최종적으로 무위험한 과목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 공법의 경우는 기대 점수가 워낙 낮죠. 공법의 경우는 기대 점수가 45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는 과정 중에서 실현 점수도 한 45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이제 반토막 과목이에요. 딱 절반씩 볼게요. 공법은 이제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는 과정 중에서 50점을 기대했는데 50점이 실현이 돼요. 그럼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그죠? 기대한 점수가 실현이 됐잖아. 공법은 표준 편차 점수가 제로가 돼요. 중개사법 있죠? 얘는 위험한 과목일까? 안전한 과목일까? 얘는 무조건 위험한 과목이야. 중개사법의 기대 점수 무조건 80점을 돌파해야 돼요. 당면과제야. 근데 60점 나왔어. 실현 점수가. 그러면서 이거는 일치하지 못했지.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중개사법은 60점이 됐는데 공법이 50점 나와서 안 됐어요. 그 답변을 잘못한 거야. 뭐라고 해야 돼? 공법은 기대점을 실현시켰으니까 얘는 성공했는데
중개사법을 기존에 실현 못 시켜가지고 20점이라는 편차가 발생해서 여기서 실패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공법은 무슨 과목이라고요? 안전한 과목이에요. 하나만 하나 틀리고 하나만 하나 틀리고. 근데 두 개 연속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일부러 두 개 틀려줘야지. 그 중에서 막판에는 이제 중개사법을 전력 투기해야 돼. 그럼 학개론은 무슨 과목일까요? 학개론도 처음에 느낌이 이게 일치하지 않아. 기대 점수를 60점을 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더라고. 실원 점수는 75점이 나오는 거야. 일치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플러스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학개론 보통 효자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강의하시니까 민법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첫해 용어적인 측면이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제 그 통계 그 경영학적인 표현에서 그냥 막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위험의 개념을 논하는 과정 중에 하나씩 도출된 사고 방식이에요라는 거를 언급해 봤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위험의 종류는 꼭 아까 체크해야 되는 거 중심 보셔야 돼요. 111페이지에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수익률. 요즘 수익하고 수익률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에요. 수익은 절대적인 금액이고요. 수익률은 상대적 비율이에요. 의사결정은 수익 가지고 해요? 수익률 가지고 해요? 수익률 가지고 해요. 근데 방금 전에 논했던 상황이 수익률이 이제 3개 있었잖아. 위험의 개념하면서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3가지가 있었는데 이 수익률에 대한 명칭을 잘 한번 느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투자라는 거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투자는 사전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사후적인 활동일까? 투자는 사전적이지. 투자자는 돈을 투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투자 행위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미리 분석하는 거죠. 때문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사전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부동산 활동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3가지 수익률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중에서 사전적인 의사결정과 무관한 수익률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에요. 실현 수익률은 과거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더라라는 과거의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수익률에 대한 논리를 접근을 할 때 어느 부분에 대한 사고방식을 접근하냐면은 결국 투자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요거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해주셔야 돼. 투자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투자 결정이냐 아니면은 투자 기각이냐라는 요 논리야. 그럼 투자 여부를 판단하려면은 뭐하고 뭐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여부라는 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사전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아까 3가지 수익률 중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죠? 요구 수익률. 이 2가지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고 요구.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 밑에 보면 수익률의 종류가 기대, 요구, 실현 3가지가 있잖아요. 그래놓고 각각마다 동그라미 1번, 1번은 우선 자체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이게 개념이야, 개념. 그러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얘는 실제 칠까, 예상 칠까? 예상치야. 그리고 기대 수익률 만약에 지문이 나오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지문이 나올 때는 지문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개념밖에 안 나와.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 이렇게 되어 있지. 요게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그 개념상에서의 기대 수익률 지문이다라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 이거는 특성화된 이제 주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실제치야, 예상치야.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된 수익률이니까 얘는 같은 말로 예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는 투자자 입장에서 객관적 수익률일까요? 주관적 수익률일까?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모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객관적으로 나온 적도 없지만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거는 투자 분석 기법에서 나오지만은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방금 전에 동그라미 1번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돼. 이걸 작년 32회 때는 이걸 틀리게 했어. 요 지문을 그대로 틀리게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거를 예상치 쭉 설명한 그 기대 수익률이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요구 수익률이란 이렇게 해놨던 것 같더라고요.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실 분들은 기출문제 중에 작년에 나왔던 32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정립이 될 거야.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1번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얘가 기대 수익률하고 나중에 공부할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왜 그 지문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은 얘는 뭘로 구체해야 되는? 얘는 계산 문제로 구체해야 되는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러면 기대 수익 계산 문제를 내면은 이게 부담스러운 문제냐?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되는 게 요구 수익률이야. 그럼 요구 수익률은 요구하는 거야. 누가 요구하는 걸까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동그라미 이름 반드시 보지. 이거 작년에 이거 틀리게 냈어. 요구 수익률 개념해야 되는 그 실현 수익률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요구 수익률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돼.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논하는 거야. 투자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투자자는 자본을 투입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내가 투자한 결과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지. 투자에 대한 실패를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를 투자 용어로 뭐라 그런다? 위험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구 수익률을 제대로 지문으로 두 줄짜리 쓴다. 그럼 꼭 나오는 단어가 위험이라는 단어야.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안하면서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투자자가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보장해달라고 또는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딱 보시면서 요구 수익률, 위험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소 수익률이야, 최대 수익률이야. 최소 수익률이지. 최대로 돼 있나요? 최소로 돼 있나요? 그렇죠. 최소 요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지 내 돈을 당신 사람이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소 수익률인데 이거를 이미 장난쳤어. 뭘로 나왔을까? 최대로 이미 나왔어. 이렇게. 그럼 얘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 주관적이겠지. 사람마다 다 같아 달라.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새벽에 옛날에 노동 인력시장 나갔을 때 본거차가 와서 무슨 일 3명 일당 얼마야 물어보면은 거기 다 반말을 까더라고. 일당 얼마야? 라고 하면은 일당 7만 원. 그러면 거기는 그 7만 원 제시한 것은 그 인력시장에 나온 분들의 대상으로는 이게 기대임금이야? 아니면 요구임금이야? 기대임금이겠지. 객관적으로. 7만 원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7만 원 들은 사람 중에서 저 너무 업무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낮네? 아니다. 좀 괜찮네? 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달라지죠? 그럼 거기에서 나온 분들의 뭐고? 요구하는 임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요거 주관적인 이제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얘를 무슨 개념이라고요? 기회비용 개념이다. 기회비용은 나중에 한번 논해 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는 계산 문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지문으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지문에 대한 황제 내용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기대하고 요가 나왔어요.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커야지 투자자는 투자 결정으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요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더 커야 돼요. 기대. 저 투자자는 얘가 10%다. 여기에 만약에 12%다.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 10% 수익률만 나한테 보장해주면은 내 돈을 당신 사람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거야. 근데 투자 대상을 분석해 보니까 12%짜리로 기대가 돼. 그럼 투자자 입장에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몇 %? 2% 수익이 더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합시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기대가 0보다 크면은 투자 결정이야.
기대가 이보다 큰 투자 결정 조건이라는 걸 아시면은 작년 32회 때 한 문제 맞췄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기대가 더 크면은 투자자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기각하게 되는 거지. 지금 항상 투자할 때는 뭐하고 뭘 비교하라? 기대하고 요구를 비교하라. 그럼 실현 수익률 있죠. 세 번째, 실현 수익률 의사결정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어. 과거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직접적인 투자 의사결정은 관련이 없다라는 걸 한번 확인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씩 짚어봐야 돼.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양가로 3번에 기대 수익률의 산정이라고 돼 있죠. 기대 수익률 산정. 요거는 어차피 개념은 그렇게 나오고요. 기대 수익률의 산정을 통해서 기대 수익을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다 보시면 돼요. 기대 수익은 거기 밑에 개념인 올해는 기대 수익 산정할 때 이런 식으로 산정한다는 올해 지문에 나왔던데 투자 부동산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을 뭐다? 가중평균 합으로 계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A라는 부동산이 있어.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시장에 나왔어. 이게 한 10억이다라고 가정하시 바랍니다. 그 투자자는 뭐예요? 얼마 투자를 해야 돼? 10억을 투자해야 될 부동산이어야 되잖아. 그냥 취득하죠. 그러면 취득 당시에 이 부동산 내가 살려면 10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나가겠지. 그러면은 분석을 하는 걸 뭘 분석해야 되냐? 그래, 10억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운영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그거를 분석해야 되겠지. 실제 수익이 아니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 자료를 조사를 해야 돼요. 가격분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데 그러면 투자 금액은 나온 상태에서 요거 있죠. 기대 수익 얼마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뭐다? 실무적으로 따지면은 이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 데이터가 주어져. 그래서 방금 전에 논했던 것이 투자자는 분석하기를 10억 투자했을 때 1년 동안에 운영한다고 가정하는 1년 동안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 부동산으로부터 실현될 가능성 있는 수익률을 가중평균 값으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실현 가능한 경우를 딱 세 가지를 잡아요. 경제, 환경, 변수를 보통 자료가 주어져. 국가고시에서는 내가 이 부동산 취득 운영한다 봤을 때 이 취득한 부동산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투자하는 운영 부동산이 호황일 경우, 호황일 때를 보통 낙관적일 때 이렇게 제시하죠. 그리고 그 보통일 때, 정상적일 때, 그리고 불황인 경우, 비관적일 때,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럼 간단한 예로 치킨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치킨 사업 하시는 분 그냥 막 치킨 문 여는 게 아니잖아. 그럼 치킨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치킨 매출액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자료를 조사할 거 아니야. 어떤 때? 호황일 때. 국가적인 그 스포츠 이슈가 있을 때 가장 치킨 매출액이 높았겠죠. 가장 매출액이 낮았을 때 상황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그때가 어디냐? 조류독감이 창궐했을 때 치킨 업종의 매출액 조사할 겁니다. 그런 사건인데 평균적인 매출액도 조사할 거야. 이런 것처럼 실현 가능한 경우 수에 대한 값들이 주어져. 값들을 수익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익을 원으로 주어지고요. 또는 뭘로? 수익률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률을 뭘로 주어질까? 퍼센트로 주어져. 실현 가능한 값들을 아까 무슨 평균치? 가중평균치에 따른 확률값이 주어져. 확률값도 퍼센티지로 주어져. 그럼 가중평균치가 뭔지 아세요? 가중평균치랑 비교되는 게 무슨 평균치? 그렇죠. 그겁니다. 이거 올해 나왔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산술평균치라는 게 있어요. 산술평균치는 뭐죠? 평균치를 낼 때 n분의 1이야. 만약에 2명이 밥을 먹었는데 2만 원 나왔어. 산술평균치를 하자. 그럼 1인당 얼마씩? 10,000원씩 하는 거야. 근데 가중평균치를 계산하라. 이거는 먹은 양만큼 계산하는 거죠. 나온 음식의 갑돌이가 대식가라서 80% 먹었고 올 순위는 조금 다이어트 중에 20% 먹었어.
그러면은 80% 먹은 사람이 20% 먹은 사람 똑같이 만 원 내면은 을순위는 좀 불합리하겠죠. 먹은 양만큼 먹어라. 너는 16,000원 내고 넌 4,000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가중 평균치야. 그 데이터가 주어져.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 운영해서 내가 1년 동안 운영 가정했을 때 호황인 경우 수익이 만약에 2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2억. 보통일 때가 한 1억 정도 예상이 된다. 불황일 때는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확률값이 이게 한 50대, 30%, 20% 이렇게 확률값이 다 주어져. 그럼 이걸 통해서 기대 수익을 조사하는 거죠. 실현 가능한 값은 가정평균의 합인이기 때문에 요 경우수를 전부 다 뭐 하면 돼? 곱하고 결과치 보면 돼. 그 호황일 때 기여도가 얼마야? 2억에 50%니까 얼마? 기대값은 1억이고 보통일 때 1억에 30%니까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에 20%니까 얼마? 5천 곱하기 20% 하면 1,000만 원. 그러면 이 10억짜리 해서 내가 1년 동안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운영할 거 예상했을 때 기대 수익이 총 합치면 얼마겠어요? 1억 4천이겠지. 기대 수익이 1억 4천짜리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1년 동안에.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1억 4천이 예상되면은 이거 몇 %야? 기대 수익률이 이것도 계산이 두들겨야 되죠. 1억 4천 나누기 10억 하잖아요. 상상을 처리하죠. 그럼 몇 %가? 14% 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지. 이거는 금액으로 나면 곱하고 나중에 더하시면 돼. 그런데 대부분은 뭘로 내냐면은 수익률로 내. 그 호황일 때 2억은 15 곱하기 22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야? 20%고. 보통일 때 15억에 1억이면 몇 %? 10%. 보통일 때 15억에 5천이니까 5%예요. 확률값 똑같이 주어졌어. 이건 어떻게 계산하라? 다 곱하고 더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20% 곱하기 50%니까 몇 %? 황일 때 기여도는 20% 곱하기 50%. 10%지. 그러니까 백분율과 백분율 곱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10% 곱하기 30%니까 몇 %? 3%. 5% 곱하기 20%니까 몇 %? 1%. 다 더하면 아까 저 계산한 건 몇 프로가 그대로 나와? 14% 그대로 나오죠. 기대 수익률은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최근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예제가 있죠. 둘 다 계산 문제로 나왔던 건데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오피스텔의 경제 상황별 예측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은 어쩌란 말입니까? 호황, 보통, 불황이 주어졌고 수익률 주어지고 확률 주어졌죠. 다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고 더하시면 돼. 그 수익률 호황일 때 10% 곱하기 50% 하면 몇 프로? 5%. 보통일 때 8% 곱하기 3% 하면은 9구단이죠? 2.4%. 보통일 불황일 때 5% 곱하기 20% 하면은 1%잖아. 다 하다 몇 프로다? 8.4%가 이 당시 보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밑에 그 똑같은 예제인데 약간 응용해서 나왔던 가장 최신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지금 투자자가 10억짜리 부동산 사면은 내가 1년 동안 운영한다 봤을 때 1년 동안의 기대값이 14%라는 수익이 나올 걸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추정이 된 거야. 그럼 투자자는 이 10억이라는 돈을 A 부동산에 과감히 투자하기로 결정할까요? 아니면 기각으로 결정할까? 아직은 모르는 거야. 왜 모를까? 14%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 있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아직은 모를 거 아니야. 이제는 뭘 계산해야 돼? 10억을 투자해야 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판단하는 거야. 여기서 객관식 지문의 황제가 나오죠. 그래서 밑에 112페이지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요구 수익률을 산정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34회 때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올해는 잘 안 나와가지고, 올해는 저 후반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렛효과 말고는 조금 등한시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순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에 대한 용어들 하나하나를 어떤 게 중요한지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조금만 주무셨다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재밌지 않아요?
외계어 같은 느낌 들죠?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